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구밀 복검.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줄이기에 이보다 적당한 말이 있을까요?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품었다는 뜻이죠. 194분의 화상대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고 시진핑 주석은 오랜 친구를 만나서 반갑다고 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긴 미소 너머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룰을 지키라며 도전을 경계했고 중국은 상호 존중을 강조하더군요. 공급망과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충돌은 피하자고 마무리를 했지만 기싸움은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기민해져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 양쪽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두 나라 관계가 결국 우리의 입장 정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국제 외교가의 농번기는 봄보다 훨씬 빨리 온 것 같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에도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도 양극화, 또 비싸진 서울 집값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중 절반이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은행들은 장사를 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출이 늘어서 올해 예대마진으로만 33조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미중 정상 간의 화상회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교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간밤 뉴욕 증시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장도 함께 전망해보죠. 박연미의 경제픽에서는 기후위기 탈출을 위해 영국에서 열렸던 회의입니다. COP26, COP26이라고 부르는데요. 글래스고 기후협약, 툰베리는 맹비난을 했던 이 회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NFT 사업 김영대 평론가가 낱낱이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대출도 안 해주고 규제도 늘어나는데 지난해에 다주택자가 더 늘었습니까? 네, 이 통계청이 지난해 주택 소유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규제가 늘었는데도 이 주택 두 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2019년에 228만 가구였는데 지난해는 232만 가구로 불었습니다. 이 주택 소유 통계 자체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12년인데 이후 역대 최대 규모고요. 근데 반면 주택 없는 무주택 가구는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를 해서요.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919만 가구로 전년인 888만 가구에 비해서 한 30만 가구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가구 전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긴 한데 이 전체에서 무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한 43.9%로 전년보다 0.2% 정도 약간 늘어났고요. 또 서울만 기준으로 봐도 서울의 주택 소유율이 48.4%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여서 무주택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함께 늘었다. 우리 시대의 사회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요 가격을 기준으로 봐도 좀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가격 기준으로 보면 상위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집값이 하위 10%의 평균 집값의 47배에 달했습니다. 이 상위 10%의 평균 집값이 13억 900만 원으로 집계가 된 건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집값차가 훨씬 더 커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집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런 통계도 있군요.
네, 이 계속 사람들이 서울에서 떠나는 추세인데 최근 6년 동안 매년 평균 56만 명이 서울 떠났는데요. 올해는 3분기인 9월까지 보면 43만 명이 떠났습니다. 특히 집을 마련하지 못한 2030의 탈서울 행렬이 뚜렷했는데 이 최근 6년 동안 서울 떠난 2030 세대의 비중이 전체 서울을 떠난 사람의 46%를 차지를 했는데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에 이어서 전세가까지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이 수도권으로 철도와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사람들이 좀 서울을 떠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양극화는 이렇게 심해지는데 국내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중이다. 이런 뉴스도 있군요. 네, 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들여다봤더니 국내 은행 19개가 올해 9월까지 벌어들인 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나 더 늘어난 15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 장사한 것만 쳐도 지난해 전체 번 것보다 3조를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인 셈이죠. 은행들이 뭐 그 돈을 벌어온다는 게 결국은 대출해주고 이자 많이 받았다 이 얘기겠네요. 네, 이 대출 자체도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금리도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겁니다. 국내 은행이 3분기까지 이자이익으로 33조 7천억 벌었는데 이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3조 원 정도 더 늘어난 거고요. 이 은행의 기본적인 돈벌이가 예금으로 돈을 받아서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게 은행의 이득이 되는 건데 이 예대 금리 차도 1.8%포인트를 기록을 해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한 0.4%포인트 더 늘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이자가 예금금리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때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번 통계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소수 문제 이거 완전히 해결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각 주유소별 재고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이 정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전국 104개 거점 주유소가 지금 요소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주유소에 요소수 구하러 헛걸음하시는 거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주유소들이 실시간으로 요소수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라서 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정오 기준 재고량은 오후 2시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오후 6시 기준 재고량은 오후 8시에 공개를 합니다. 이 2시간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 전국 104개 거점 주유소들은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요소수가 좀 금방 동나기도 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 홈페이지 보고 가셔도 헛걸음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요. 홈페이지 보시고 또 전화도 해보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요소수 확보하실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기준으로 우리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한시름 돌리셨다 이런 사연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죠. 1918님 종종 문자 주시는 분인데 재수하는 큰딸 고3인 둘째 딸이 내일 한 번의 수능 시험을 보는군요. 어려운 시기에 수능 보는 우리 딸들 모든 수험생들 응원해 주세요 하셨고요. 몰랐는데 고2 중에서도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보는 친구들이 요즘에 걱정이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예비 소집일이죠. 모두 건강하게 잘 시험 마치시기 바랍니다. 눈치 싸움이 치열한 현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첫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면은 못했고요. 화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기싸움은 화면 밖을 뚫고 나올 만큼 치열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장 소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교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 그 화상회담으로 열린 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주 원인이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그 COP26 회의에도 불참하고 화상으로만 축하 메시지와 모두 발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조기 한국 공식 방문을 계속 요청했을 때도 왕이 외교부장이 대답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야지 그 실현될 수가 있다. 그런 대답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한 한국 기자의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이게 좀 나아져야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관된 입장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면 정상회의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치아를 모두 드러내고 한이 웃고 이 시진핑 주석은 오랜 친구를 만나서 반갑다라고 했는데 왠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경직돼 있었단 말이죠. 모두 발언 때부터 신경전이 만만치 않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한테 이야기하고 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대통령한테 이야기하지만 또 뒤에서 국내 인사들, 기업, 그 유권자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 정치에 걸맞는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직 전체적인 그 대화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194분 동안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량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을 텐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시작 그리고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충돌을 피해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도 않고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했고 시진핑 주석도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크다.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양 패권 국가가 상식적인 가드레일을 구축해서 미중 관계가 궤도에서 이탈하는 걸 방지해야 된다.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비공개로 다뤘던 메시지 중에는 대만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불장난하다가 타 죽을 수 있다. 이게 정상 간에 그런 표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중국의 고사를 이용한 것이니까요. 그 우리나라 뜻으로 말로 풀이한다면은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불에 타 죽을 수 있다. 불장난다. 이거는 미국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만 정부한테 이야기한 거로 보셔야 됩니다. 네. 너무 이렇게 미국을 믿고 대만 정부가 이제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베이징이 이제 그 대만한테 전달한 것이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차라리 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또 일관되게 시행해 왔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번에 밝혔거든요. 그 보면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은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인데 이거는 좀 해소될 기미가 보이나요? 기미가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와해된 중산층 복원이거든요. 지난 3월 3일에 발표한 국가 안전 그 의정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과 다시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했던 그런 수입 관세를 더 사용하기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축된 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죠. 중국이 기대하는 거는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어졌던 여러 가지 관세 이런 것들을 인하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인 액션이 조만간 나오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부관 관세에 대해서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가 이전에 그 2020년과 2021년에 2년간 중국이 농산품을 포함해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수준 대비해서 2천억 달러어치 더 수입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국의 새로운 그 합의를 한다면은 이 무역 분쟁에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가 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이 꼭 그 기후 변화의 그 노력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미국이 다시 그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 그 들어갔지만 그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을 해야지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시하고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인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다. 이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 발언 그 화상에서는 세게 얘기했지만 그 굉장히 부드러운 메시지 그리고 공감을 표시한 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6년에도 이제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이제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그 긴장이 고조됐는데 97년도에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북경을 방문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미국이 지지한다.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허락하지 않겠다.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관계는 이제 순풍을 맞았고 이제 중국이 2000년에 그 세계 무역 기구에도 그 합류를 했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기후 변화 관련해서 액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공급 부족 사태, 그 전 세계적인 단가 인상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에는 이번 회담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 안보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가 정말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 안보 담당 강요를 새로 신설했거든요. 이전까지는 수상관전의 국가안전보장국 내 경제반이 주도했는데 경제 안보,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한 대비라든지 일본 기업의 첨단 기술 유출 방지 이런 일본의 경제 환경 관리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정부 부처까지도 만들었는데 그 무역 의존도가 국내 총 생산 대비 68.8%인 한국도 이 국제 경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소수 그 사태에서도 잘 나타났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서도 보듯이 한국도 그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특히 이제 국제 경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군요.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서울 시내 확진자가 1,380명, 전국적으로 오늘 3,000명을 웃돌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거의 500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다들 이 연말 다가오죠. 마음이 좀 들뜹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네,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핑크로봇님 예전에 1등 많이 하셨던 거 제가 늘 기억하죠. 오늘도 파이팅 하셨는데 1등입니다. 2등 김처복만이님 역시 우리 식구시죠. 소장님 목소리 들으면서 출근. K꽃님님 출첵합니다 발전. 유환근님 최근에 새로 오신 그 새 식구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경제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항상 안부 잘 보고 있습니다. 블루 연예인남님도 오랜만에 흔적 남겨주셨고요. BBK님 저희 완전 초창기부터 식구시죠.
허니제이 닮은 박현미님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요. 허니제이님 아시죠?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그 우승한 홀리뱅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허니제이님도 저랑 닮았다고 하면 좋아하실지. 고향은 같아요. 다 같은 충북 출신입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한지영 연구원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부담 요인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은 달러화 강세, 또 금리 상승이라는 증시의 부담 요인이 있었지만 어제 미국 증시 장 개시 전에 발표된 10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다는 소식과 또 우리 증시 장중에 전해졌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양호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월마트와 홈디포, 이른바 대형 소매 유통업체들이 예상보다 실적을 좋게 발표했다는 점도 이렇게 그동안 공급난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기업 실적 둔화 우려를 잘 극복했다라는 자신감들을 증시에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소비 네네. 생산 지표 다 잘 나오는 건 이 가격을 다 받아줄 만큼 시장이 튼튼하다, 수요가 받쳐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부터 이제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고 있었던 공급난, 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실물 소비 수요, 실물 경제 수요가 위축되거나 좀 더 심하면은 이제 소멸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우려가 그냥 기우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와 홈디포의 호실적, 또 10월 소매 판매 호조세가 시사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 내 소비 수요는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되게 견조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한동안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은 계속 상승하고 그 외 실물 경제 지표는 둔화가 되면서 저희가 심심치 않게 10월 달에 자주 들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경제 지표들끼리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지금은 그러한 현상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도 아마도 좋은 결과를 미칠 거예요.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거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준 것 같죠? 예,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치, 외교, 안보 이쪽 관련 사안이 줄을 잃었고 또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나 성명 같은 게 따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선을, 양국 간의 한선을 확인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과거 트럼프 정권에 비해서 이 두 국가 간의 교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 모두 이렇게 인플레이션, 고물가 문제가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향후에 이둘 간의 무역 관세 인하를 통해 양국 간 수입 물가 하락을 유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좀 잠재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증시 입장에서도 앞으로 인플레이션 많이 높아지지 않겠네? 그러면 연준이 긴축 빨리 안 하겠다라는 좀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미국은 분위기 좋았지만 한국은 지금 조금 쉬었다 가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0.2에서 3%대 지금 하락세 소폭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달러 강세의 부담도 있는 것 같고
또 기관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출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역시나 게임 업종,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인데 특히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이 게임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이 두 개의 종목이 오늘 2에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미국에 상장된 메타버스 관련 ETF 내에 이 두 개의 종목이 편입되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ETF의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80억 원밖에 안 하는 작은 ETF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 몇십 조짜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지금 증시에서는 메타버스 이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보로물님, 저희 가끔 문자 주시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살 많이 쪘다. 완전 많이 쪘네 해서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제 친구도 방송 중인데 굳이 문자를 보내서 너 오늘 되게 많이 부었다라고 지적을 해주네요. 네, 간밤에 월드컵, 우리 카타르 월드컵 이 아시아 지역 예선 손흥민 선수 경기 보느라고 제가 2시에 잤더니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한국 시리즈도 보고 월드컵 예선도 보고 그래야 재밌죠. 한 가지 칭찬하고 갈까요? 어제 후반 72분 손흥민 선수 단독 찬스에서 본인이 넣을 수 있는데 굳이 패스를 해서 작은 정우영 선수에게 득점 기회를 준 것 리더답습니다. 아주 멋졌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외 얘기 잠깐 하면서 시작했는데 우리 해외에서 있었던 글래스고 기후협약 오늘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COP26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COP26. 이게 결정이 됐다. 이 소식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우리 먹고 사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번에 이 합의는 잘 된 건지 그 구석구석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 COP26, COP26 샐러드 이름 같기도 한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컵이라는 게 이제 컨퍼런스 오브 파티라고 해서 당사자 협의라고 해가지고 기후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여서 실천 방안들을 논의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200개국의 그 대표들이 모이고요. 그러한 대표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단체들도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고 환경단체만 또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계의 더 많은 로비스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지켜보면서 중간 회담에 뭐 예를 들면 석탄 발전의 이해 네. 또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항공협의회도 와가지고 이거 결정되면 영향이 있거든요. 또는 선박협의회도 와서 얘기하고 뭐 석유협회도 와서 얘기하고 사실은 제철업계에서도 얘기하고 사실은 한국의 보도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엄청난 로비스트들이 이 회담 주변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결정이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산업 결정, 산업의 방향, 경제 방향을 완전히 방향성을 바꾸기 때문에 또 가장 크게는 인류의 운명, 기후라고 하는 이걸 바꾸기 때문에 첨예하게 논의하면서 실천 방안들을 정상들은 모여서 방향 목표를 정한다라면 네. 이 콥은 실제 위원들이 모여서 실무적인 어떠한 절차들을 이행 절차들을 합의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이라고 하는 것은 26년 됐다는 뜻입니다. 26회차군요. 네, 26회차. 27년 됐죠. 사실은 2000년도에 한번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지면서요. 네. 그래요. 현장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 이걸 뭐 환경 오염 물질을 일종의 나쁜 방귀에 우리가 빗댄다고 하면 이것들을 유발하고 있는 산업 관계자들도 다 모였고요. 전 세계 환경 운동가들도 그물 아래에 숨진 인어 사진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는데 투발루 외무장관 이런 분들은
원래 육지였던 곳에 들어가서 네. 허벅지까지 물이 찬 채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참가국들이 당초 폐막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협상을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우선 핵심 목표는 1.5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1850년도, 1900년도 즉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시점으로부터 지구의 온도가 현재 지금 1도 올랐습니다. 1도 올랐는데 이렇게 난리인데요. 이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2030년에는 0.5도가 더 올라와서 1.5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로 가면은 유엔에서 가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80년 뒤인 2300년에는 2100년인가요? 2100년. 2100년에는 이것이 3도로 오른다는 겁니다. 3도가 오르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해운대 하나 송도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70년 남은 거죠.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섬 같은 경우는 이미 잠기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재앙이라는 것들이 지금 특히 지구 남반구 쪽에서 남미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97년에 교토 의정서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것도 네. 다 그때는 콥3였어요. 였고 또 2015년에 가장 중요한 거죠. 파리 협약이 결정이 나죠. 2017년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나 빠지겠다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우리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미국도 나서고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2위입니다. 이 국가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독려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왜냐하면 당선할 때부터 기후위기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행정부에. 그래서 다른 세계 정상들도 많이 오게 해서 이번에 글라스고에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자 위원들한테 독려를 한 거예요. 제발 좀 합의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1.5도로 막아라. 막 2도 가고 3도 가고 이거는 인류의 재앙이고 지구가 없는 거니까 1.5도로 막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석탄이라는 것이 화두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석탄을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을 줄이자라는 이야기들은 없었거든요. 방법론들은 각국 알아서 해라 했는데 이번엔 점차적으로 합의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석탄 발전이 문제야.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한번 어떻게 좀 해보자. 이 부분이 이제 논의였는데 실제로 뭐 마지막 예정된 마지막 폐막일보다 하루 정도까지 더 연장되면서 합의를 했지만 합의에 사실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로 할 것 같았으나 네. 감축으로 끝낸 이번 회의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나라들이 말씀해 주신 그 도서 네. 그러니까 몰디브나 뭐 네. 투발루나 이런 나라들일 텐데 이런 나라들은 이 회의가 허망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축이 이제 석탄에서 퇴출이 아니라 석탄을 감축하기로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은 인도라고 나와 있어요. 인도가 이제 하루 전날 우리 이거 동참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인도는 전체 에너지 발전의 약 75%가 석탄 발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체 에너지 발전의 한 54%가 지금 석탄 발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석탄 발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 석탄 발전의 50%예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석탄 감축만 해줘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데 이 두 나라가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석탄 써가지고 싸게 에너지 만들어서 물건 싸게 공급해가지고 세계에서 더 당신네들이 쓰고 있으니 우리가 감축하려고 하면 당신네들이 돈을 좀 내주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지금 또 하나의 또 논쟁이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뭐 이런 데서 사실은 기후재앙의 위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출량 1위를 보면은 중국, 2위 미국, 3위 유럽연합이에요. 요 세 개 국가가 돈 좀 많이 내셔라. 지금까지 기후 기후위기를 일으켰던 주범이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에서 득을 봤던 당신네들이 네.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행에 필요한 석탄 발전을 없애려고 하면 대체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금도 우리가 없다. 이 투자금도 기존에 돈 받았던 당신네들이 내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우리가 감축 못하겠다고 퇴출 안 하겠다 선언하는 거는 충분히 돈을 내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재생에너지 투자하겠다. 근데 돈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미국이나 유럽 정부가 약속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주겠다고 했지만 얼마 줄래? 몇 년도에 얼마 줄래는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도 논의를 해봐야 돼. 국내에 들어가서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날짜를 우리가 못 받지 못하겠어. 그랬더니 인도가 그럼 우리도 퇴출의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받지 않겠어. 너네들이 그런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그래도 그나마는 결정을 했어요.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몇 개 국가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뭐 이런 데서는 영국 같은 경우 석탄 안 하겠다. 근데 사실은 영국, 독일 대표적으로 석탄 에너지로 성장한 나라거든요. 산업혁명의 주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네. 나라는 이제는 이제 많이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석탄 발전 안 하겠는데 여기에 석탄 발전 안 한다에 인도, 중국, 심지어는 일본도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석탄 에너지하고 퇴출을 하겠는데 시기를 못 받긴 좀 어렵다. 그러면서 이번에 애매하게 결정한 건 뭐냐면은 일부 정부들이 주도해서 석탄 발전의 전체적인 요번 문안도 사실은 완전한 퇴출도 아니에요. 퇴출을 하되 합리적인 예를 들면 CO2 탄소 배출을 막는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석탄 발전소는 그래도 요거는 좀 오래 가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삼척 발전 지금 짓고 있는 거라든지 네.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 이런 거는 또 합의해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하되 합리적인 어떠한 기계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확 줄인 석탄 발전소는 또 여기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국의 이해관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팔아 먹어야 되겠고 돈 좀 벌어야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논쟁은 뭐냐면 인도나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가장 먼저 했었고 너희들이 기후를 다 가불해서 먼저 썼잖아. 1도 올린 건 너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가 거죠. 지금 0.5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을 의지는 있는데 돈 좀 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 저개발국 혹은 신흥국은 그럼 선진국들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라. 네. 그러면 그에 따라가겠다라는 건데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의사를 밝힌 나라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사는 있다고 밝혔어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년에는 얼마 이거에 배분 조직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이 인도에 얼마 갈지 중국에 얼마 갈지 아까 말했던 이미 물에 잠기고 있는 나라는 얼마에 가야 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배분의 원칙도 좀 안 정해진 거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세 번째 이제 이번에 합의 조건인데 원래 파리 기후협약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구체적인 실행을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또 모이자. 올해 하고 내년에 내년에 또 모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기후 온난화라는 단어도 요즘 안 쓰거든요. 기후 위기라고 쓰고 일부에서는 기후 재앙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유 있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5년에 있다가 또 만나고 이럴 여유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2025년에 만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행 방안에서 다시 한번 합의 도출해보자.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이제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의식은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가 문제군요. 어떻게가 하우가 문제인 거고 네. 또 하나의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원래 지금 파리 협약의 목표는 2050년까지 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자예요. 한국도 작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도 2050년 이미 결정을 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2050년까지 결정했고 중국은 2060년까지 하겠다. 그건 너무 무리다. 50년은. 인도는 우린 2070년까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을 네. 정했는데 이게 되게 먼 거니까 특히 기후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너무 막연한 목표고 구체적인 경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석탄 에너지하고 작별하고 석유 에너지하고 작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탄소 배출도 많이 하는 게 비행기보다 많이 하는 게 소입니다. 소요? 네, 소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네.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소를 도축하고 우리가 먹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CO2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타블로 씨가 여기 현장에 와서 한번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채식 운동이 많이 번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군요. 유럽에서라든지 미국에서 채식 운동이 많이 되는 건 기후 운동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를 또 많이 먹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미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모두의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것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즉 원인을 제공했으면 여기에 대한 기여를 하라는 목소리들이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후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너네가 이렇게 제약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탄소 배출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서만 생산된 철로만 에너지로만 철 만들어. 중국 거 안 사겠다는 얘기네요. 그거 한국 거 안 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일종의 관세 매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중국은 또 난리 나는 거죠. 중국은 더 열받는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싼 거 사가지고 너네 발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거 관세 매기겠다라면 차라리 너네 번 돈으로 기부금 우리한테 줘. 그 관세를 너네가 내. 뭐 이런 식의.
그 참 이게 기후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네. 거의 합법적인 그 비관세 장벽을 만들겠다는 얘기여서 네.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 아마 이렇게 모이고 내년에 또 모이자고 한 건 직관적으로 목격한 장면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베니스의 그 네. 지저분한 물이 맑아지고 물고기가 다니고 백조가 다니고 네. 근데 거기 다시 이 광장이 완전히 잠겨 있더라고요. 네. 장화를 신고만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들 숙제를 하나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각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어떻게 할지 요거 바꿔라. 집에 가서 숙제로 해와라. 그래서 내년에 논의하기로 한 그렇죠. 거죠. 요거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네네. 우리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 아직까지 주도권은 뭐 우리나라 정부로 치면 기재부라든지 산업부가 가지고 있고 환경부는 마치 사회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피해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뭐 개인들이 쓰레기 줍고 뭐 바다에 쓰레기 좀 적게 버리고 뭐 이러한 일들로서 마치 제약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환경이라는 중요한 부분은 산업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DNA로 지금 저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기업에서 물론 사회봉사하듯이 뭐 ESG하고 뭐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주변부적인 거고요. 문제는 이 기후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질서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냐면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고요. 없다라고 보고 다음 정부에 저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큼을 줄이냐가 아니라 이 줄이는 부분에서 어떻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로 짤 것인가.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니 성장을 하지 않는 사회도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러한 새로운 주장들도 존재하고요. 문제는 예를 들자면 중국,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이거 앞서 나가가지고 이 환경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자. 그래서 중국은 이미 자동차 수출량보다 환경 기술 수출량이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감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좀 시간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석탄 발전소 2060년까지 제로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면 거기서 이게 중국이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와우 중국은 우리가 산업기술 우리가 친환경 기술 해가지고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펠러가 한 번 돌 때마다 프로펠러를 많이 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돌 때마다 생산하는 킬로와트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이거를 많이 안 꼽기 위해서는 이 터빈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네. 이런 거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독일이나 미국이에요. 덴마크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중국, 인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로비스트를 써서 빨리 석탄 퇴출했으면 좋겠다. 한국도 생각을 해봐야죠. 한국도 한국 사회에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 재생에너지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여기에 나름대로 감축 장치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아니라 리액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조금 반응하는 거지.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 속에서 세계를 바꿔나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산업 발전을 꿈꾸겠다라는 이러한 목표 설정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신규 자동차의 50%는 전기차로 가겠다. 이를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내연기관차 퇴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심지어는 태국도 그거를 2030년으로 203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의 퇴출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완성차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해보려고 하고 왜냐하면 유럽이나 있는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소수 사태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네. 환경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뭔가 모바일이 움직이기는 해야 되는데 네. 이동 가능한 기계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공공 부분부터 어떻게 바꿔나갈 그쵸. 거냐, 이거는 그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그럼요. 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아닐까 되죠. 왜냐하면 싶습니다. 지금 또 하나 미국에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탱크거든요. 탱크나 미국 항공기 전투기. 아, 그 까만 연기 엄청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네.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방부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에 대한 전략안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방부 부분 이거는 노터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투기라든지 탱크 엄청나게 그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어선들. 통풍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어선들이 사실은 CO2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건드려야 될 부분이 한두 개도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을 리액티브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도 그래 자꾸 기재부나 산업부 같은 경우는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좀만 천천히 가자가 아니라 저는 이걸 크리에이티브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선 부분에서는 전 세계 넘버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죠. 네, 이런 네. 꿈을 저는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전차도 요즘 거고 경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도 만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탄소 제로에서의 어떤 전차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러한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창의적으로 저는 주도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전략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리액티브한 거. 좀 반응하는 형식의 어떤 전략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탄소 배출 제로, 그러니까 탄소 제로 시대에 대한 준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구체적인 목표 하나 세워보자고요. 요즘 보니까 전통의 오토바이 명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지금 뭐 단연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목표를 하나 딱 정해서 새로운 부문의 수요 창출을 만들어내면 이것 또한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excitingfx.kr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오늘 수능 보는 조카 우리 딸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다 올려주세요. 다 읽어드릴게요. 마실장님, 내일 우리 딸 정소리 수능 봅니다.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파이팅! 정소리 만점 가자. 그리고 아까 누구셨죠? 우리 조카 수능 봅니다 하셨는데 꼭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100점 맞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김영대 평론가 오셨습니다. 만점 맞아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은 100점 맞으면 안 돼요. 만점 받아야죠. 네네. 메타버스에 이어서 NFT 저희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뉴스 아주 주목해서 봤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가 NFT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에스파와 NCT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요즘 엔터업계가 NFT에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 NFT 이야기 한 지는 꽤 됐잖아요. 사실. 꽤 됐어요. 네, 거의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주 새롭게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안 물어보려고요. Non-fungible 토큰이 뭔가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제 지겨우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좀 새로운 소식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이브, 사실 지금 K-팝의 가장 큰 손이죠. 하이브가 기업 설명회를 할 때 이제 NFT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겠다 하면서 이제 관련 뉴스가 쏟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하는 두나무와 손을 잡고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실질적인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주가도 요동을 치고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K-팝 산업과 NFT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K-팝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NFT, 나아가서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NFT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지점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야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심을 자극한다. 야심이 증시에서 통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네, 이제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이브가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참여를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 15일에 41만 원대로 주가가 진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기업 공개를 한 이후에 오히려 하이브의 주가가 이렇게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약간 실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NFT 산업을 진출을 공식화한 이후로 지금 빠르게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흥미로운 게 4개월 전에 JYP가 비슷해요. 같은 회사입니다. 두나무에게 이제 블록 딜을 했죠. 그때 한 2.5%를 매각을 하면서 블록 딜을 성사시켰을 때는 오히려 JYP의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난 4개월간 우리가 이 경발 같은 데서 매주 NFT 이야기를 하고 NFT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떤 장밋빛 미래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납득하는 시기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큰 손인 하이브 하면 또 IP는 확실하잖아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이제 되는 건가 보다. 뭔가 실체가 있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방탄소년단 말고 투바투도 있죠.
네. 그 이어갈 친구들이 많이 깨알 정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NFT 이게 결국은 소장 가치가 있는 원앤온리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아직도 확실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건 복제가 되잖아요. 근데 복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을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완전히 독점적인 이거는 나만의 소유권을 가진 자산이야라는 거를 이 기술이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거를 남에게 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한은 이거는 나만의 자산이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독점적인 어떤 그 굿즈를 소장하고 싶은 아이돌 팬들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죠. 야, 이거 나만의 굿즈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다. 뭐 경매도 엄청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음원 자체가 NFT의 형식으로 발매되기도 하죠. 세븐이라는 가수 아시죠? 근데 세븐이 그럼요. 모나리자를 내놨다는 거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신곡 제목이 모나리자예요? 네. 설마 그 리메이크입니까? 아닙니다. 모나리자라는 신곡인데 이 모나리자라는 곡을 내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곡을 들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NFT 형식으로 음원을 발매했거든요. 그래서 최저 가격을 1,000만 원에 올려놓고 이게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정확히 얼마에 팔렸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음악의 가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10,000원만 내도 무제한의 스트리밍으로 음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 곡당 뭐 100원만 내도 한 곡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 음악 산업이라는 전체 산업이 정한 거지 이 아티스트나 만든 사람이 정한 건 아닙니다. 사실 나는 내 곡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1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거를 뭐 10억을 주고 살 것이다라고 해도 음악이라는 건 그런 상대적인 주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가치 평가가 매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음악이 과연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CD, LP 이런 거 샀잖아요. 소장했죠. 그렇죠. 그때는 소장입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독점적인 소장은 아니에요. 카피를 소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음원 사이트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소유를 정확히 하질 못하고 공유하는 개념이죠. 어디 있는 거를 내가 잠깐 빌려 쓰는 개념인데 지금 NFT로 넘어오면 세븐의 이 곡 하나, 나아가서는 뭐 방탄소년단의 어떤 곡 하나를 내가 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곡이 생긴다라는 완전 새로운 소유의 개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정판 마케팅이네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 NFT를 어떻게 접목을 하면 더 그 실생활에서 시장을 넓혀갈 수 있습니까? 뭐 그거는 업계 사람들이 좀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 관심이 지금 앞당겨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뭔가가 고안되기보다는 NFT로 상징되는 음악 산업의 미래를 사람들이 지금 상상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 뭐 게임이나 음악이나 다양하게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익숙한 시스템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NFT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지금 이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 공짜로 제공됐던 모든 것들 하다못해 사람들의 대화 하나 SNS의 어떤 작은 거래 하나까지도 다 유료화하고 자산화하고 이걸 수익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 돈 또 몰랐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돈으로 바꾸면 우리는 뭐 이거 팔아주는 사람들인가 이런 좀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BTS의 발자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그 힐튼가의 상속녀. 그렇죠. 결혼식에 참석한 제니 씨나 그 로제 씨의 사진 이런 것들이 다 과금을 통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팍팍한 느낌도 드는데 코푼 휴지 같은 거를 NFT 붙여갖고 뭐.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 비틀즈 때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뭐 어금니 이런 네네. 것들. 그런 건 반대고요. 그냥 전 즐길 건데 NFT가 어떤 방식으로 커 나갈지 저희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씨 조세회 피처 이용해서 돈 빼돌렸다는 보도가 있던데 홍보해 주다니 실망입니다. 유기농 곰탱이님, 저희가 경제뉴스 중에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렸거든요. 이수만 씨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혐의가 있다.
그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수만 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국내에서는 마치지 않아서 네. 양측 입장이 다르고요. 확정된 바는 아니죠? 예, 네. 이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수사 단계로 넘어가서 결과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선물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9795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대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확진자 3,187명이라고 하네요.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수험생들 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7900님 만점에서 조금만 빠지자 파이팅이고요. 성민아 12년 공교육 수고 많았다. 윤현수 재수해서 수능 잘 봐라 화이팅입니다. 내려올게요.